이건 사진이 아니지. 이건 내 삶이잖아. 차갑게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난 유리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사진 속 아이의 해맑은 미소. 그 미소 아래로 이지아는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발견했다. 50대 중반의 지친 얼굴, 깊게 패인 주름과 텅 빈 눈동자. 창백한 뺨 위로 붉은 상처가 길게 그어져 있었지만 그녀는 그저 유리 파편들 사이에서 아들의 모습을 응시할 뿐이었다. 한때 소중했던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은 텅 빈 공간처럼 고요했다. 오래전에 이미 깨져버린 것들에는 더 이상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지아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깊은 심연 속에 빠져 있는지 직시하게 되었다. 그날 밤의 시작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다. 지아는 하이칠 역 작은 분식집 주방에서 퇴근해 익숙한 골목길을 걸었다. 낡은 상가 건물들 사이로 삐죽이 솟아오른 아파트, 단지의 불빛은 그녀의 삶처럼 평범하고 고요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 8층 버튼을 누르는 동안 그녀의 가슴은 언제나처럼 불안과 한숨으로 무거워졌다. 집 문을 열자마자 그녀를 맞이한 것은 퀴퀴한 술 냄새와 소파에 길게 누워 코를 고는 남자의 모습이었다. 박재형. 그녀의 두 번째 남편이었다. 3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진 지아는 아들 김도윤의 빈자리와 홀로 감당해야 할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도윤은 유학을 떠난 후 소식이 뜸했고 넓은 집은 그녀에게 거대한 감옥과도 같았다. 그런 지아에게 박재형은 구원처럼 다가왔다. 상냥한 미소와 다정한 말씨로 그녀의 외로움을 채워주었고 내가 당신과 도윤이를 대신해 줄게요. 라고 속삭였다. 그의 말에 지아는 오랜만에 따뜻한 위로를 느꼈고 그렇게 서둘러 재혼을 결정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그녀가 꿈꾸던 평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처음에는 좋았던 박재영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술이 들어가면 그의 눈빛은 낯설게 변했고 입에서는 거친 말이 쏟아져 나왔다. 지아는 그의 분노를 묵묵히 받아내며 인내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재혼을 서둘렀기 때문이라고, 그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 위로는 점차 그녀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갔다. 그녀의 집은 낡았지만 그녀의 첫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소중한 공간이었다. 그 중에서도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탁자 위에는 그녀의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첫 남편과의 결혼 사진, 아들 도윤의 돌잔치 사진, 그리고 새 식구가 활짝 웃고 있는 가족 사진. 그 사진들은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힘이었다. 아이고, 지겨워 죽겠네. 저 사진 좀 치우지 그래? 잠에서 깬 박재형이 소파에 앉아 퉁명스럽게 말했다. 술에 취해 퉁퉁 부은 그의 눈은 가족 사진을 향해 있었다. 지아는 말없이 찌개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으며 그의 말을 무시했다. 이미 수십 번도 더 들은 말이었고 그 사진들은 그녀의 삶에서 절대 치울 수 없는 존재였다. 내가 말했지. 내가 들어와 산 이상 이제는 내 집이라고. 왜 자꾸 죽은 사람 사진을 걸어놓고 귀신이랑 같이 살려고 해?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그의 말 속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어 있었다. 지아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오랜 침묵은 그를 더욱 자극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식탁 쪽으로 걸어갔다. 지아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어이, 듣고 있어? 내가 말하면 대답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는 지아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돌렸다. 술 냄새가 역겹게 풍겨왔다. 지아는 저항하지 않았다. 이미 여러 번 경험한 일이었기에 괜히 자극했다가는 더 큰 화를 부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치워. 당장 치워. 내 눈앞에서 안 보이게 하란 말이야.
그의 손은 이제 가족 사진을 향하고 있었다. 지아는 비로소 그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직감했다. 여보, 제발, 그건 안 돼요. 그녀는 처음으로 낮은 목소리로 간청했다. 사진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애원이었지만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다. 안 되긴 뭐가 안 돼. 내가 이 집 주인이야. 내가 싫다는데. 그는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를 거칠게 잡아챘다. 지아는 본능적으로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의 손이 닿기도 전에 액자는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가 깨지며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지아는 그 소리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액자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유리가 깨지면서 액자 프레임 한쪽이 부서졌고 사진 속 도윤의 환한 미소 위로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박혀 있었다. 이제 속이 다 시원하네. 박재형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소파로 돌아갔다. 지아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눈물로 가득 찼지만 그녀의 뺨에 흐르는 것은 눈물만이 아니었다. 박재형이 휘두른 손에 뺨이 긁혀 붉은 상처가 남은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나 슬픔보다는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라는 허탈감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아 깨진 유리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손가락에 박혀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오직 사진 속 아들 도윤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도윤아, 보고 싶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3년 전 아들을 유학 보낼 때만 해도 그녀는 행복했다. 엄마, 저 멋진 경찰관이 돼서 돌아올게요. 활짝 웃으며 떠났던 아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아들이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아들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다. 처음에는 바쁜 학업 때문이려니 생각했다. 그러다 1년에 한두 번 걸려오던 전화도 이젠 완전히 끊겼다. 그녀는 혹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매일 밤 불안에 떨었다. 아들의 소식이 끊기자 박재형은 그 자식도 당신을 버린 거지. 당신만 혼자 남았다고.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의 유일한 가족이야. 라고 속삭였다. 그 말에 지아는 흔들렸고 그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깨진 사진 속 도윤의 얼굴을 보며 지아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박재형의 말에 흔들려 아들을 포기하고 그의 폭력과 모욕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을 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지아는 처음으로 잠들지 못하고 새벽을 지새웠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사랑하는 남편과의 행복했던 시절, 아들 도윤을 키우며 느꼈던 기쁨, 그리고 남편을 잃은 후의 절망과 외로움, 그리고 박재형을 만나게 된 후 모든 것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고통.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가득했다. 이대로는 안 돼.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 숨어있던 아주 작은 불씨가 깨진 사진 한 조각으로 인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튿날 아침 박재형은 언제 그랬냐는 듯 숙취에 시달리며 늦잠을 잤다. 지아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숨지 않았다. 그녀의 뺨에 남은 붉은 상처는 어젯밤의 흔적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다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깨진 사진을 조심스럽게 모아 서랍 속에 넣었다. 그리고 그 위로 낡은 노트 한 권과 펜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노트의 첫 페이지에 조심스럽게 글씨를 써 내려갔다. 2025년 8월 15일. 박재형, 내 남편.
거실에서 나의 첫 번째 남편과 아들의 사진 액자를 깨뜨렸다. 나의 뺨에 상처를 입혔다. 도윤이의 사진이 찢어졌다. 그녀의 글씨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결심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일기를 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고통과 상처를 기록하는 행위는 그녀의 삶을 다시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따뜻한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낡은 아파트에 아침 햇살이 이지아의 메마른 뺨을 비추고 있었다. 밤새도록 잠 못 이룬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희미하게 보이는 한강 너머로 솟아오른 고층 빌딩들은 그녀가 한때 꿈꾸었던 화려한 서울의 모습이었지만 지금의 그녀에게는 그저 멀고 낯선 풍경일 뿐이었다. 박재형은 아직도 잠들어 있었고 그의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가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 소리는 그녀에게 평화가 아닌 끊임없는 압박과 불안감을 가져다 주었다. 지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새하얀 도자기로 만들어진 컵에 따뜻한 물을 따르는 동안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끓는 물이 컵에 부딪히는 소리마저도 그녀에게는 너무 크게 느껴졌다. 며칠 전 박재형이 화를 내며 집어던진 냄비 때문에 한쪽 손잡이가 부서진 냄비였다. 그녀는 그 냄비를 버리지 못했다. 참아버릴 용기가 없었다. 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끝낸다는 의미처럼 느껴졌고 그녀는 아직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는 시들어가고 있는 제라늄이 있었다. 한때 아름다운 꽃을 피웠던 제라늄은 이제 잎사귀마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그녀는 제라늄을 보며 자신의 모습과 겹쳐지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아름답고 생명력 넘치던 존재였지만 점점 메말라가는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모습. 그녀는 손가락으로 축 늘어진 제라늄의 잎사귀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마치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지듯. 아침 식사는 간단했다. 차가운 밥에 끓인 된장국, 그리고 며칠 전에 담가놓은 김치. 그녀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박재형은 그녀가 밥 먹는 소리조차 듣기 싫다며 혼자 먹으라고 했다. 그래서 그녀는 언제나처럼 혼자였다. 밥을 먹는 동안 그녀는 자연스럽게 3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의 아침 식사. 남편은 언제나 그녀를 보며 오늘도 예쁘네, 우리 아줌마 라고 웃었고 아들 도윤은 엄마가 해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라고 말하며 밥그릇을 싹 비웠다. 그 시절의 아침 식탁에는 따뜻한 웃음과 정겨운 대화가 가득했다. 하지만 지금의 식탁에는 그녀의 차가운 밥그릇과 깨진 유리 파편만이 남아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지아는 집을 나섰다. 그녀의 목적지는 낡은 시장 골목에 위치한 수민의 분식이라는 작은 가게였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이자 동료인 최수미가 운영하는 가게였다. 지아는 그곳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수민의 분식집은 그녀에게 단순히 일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곳은 그녀가 유일하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였고 잠시나마 박재형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식처였다. 어머, 지아야. 얼굴이 왜 그래? 또 그 사람이야. 지아의 뺨에 난 상처를 발견한 수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수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지아가 남편을 잃은 후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박재형을 만나 재혼한 후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수미는 언제나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친구에게 더 이상의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 아니야, 수미야. 그냥 걷다가 부딪혔어. 걱정하지 마. 지아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상처를 손으로 가렸다. 하지만 수미는 그녀의 거짓말을 믿지 않았다. 수미의 눈에는 깊은 안타까움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지아야, 정말 이러고 살 거야?
그 사람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던데. 이러다 정말 큰일 나. 너 도윤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네가 이렇게 힘든데. 수미의 말에 지아는 고개를 숙였다. 아들 도윤의 이름이 나오자 그녀의 마음이 더욱 아파왔다. 그녀는 아들 도윤을 유학 보낸 후 박재형과 재혼하면서 아들과의 연락이 더욱 뜸해졌다. 처음에는 바쁜 학업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먼저 아들과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재형이 끊임없이 도윤을 비난하고 모욕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들에게 자신의 힘든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고 박재형의 비난을 듣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아들과의 벽을 쌓아갔다. 괜찮아, 수미야. 나 그냥 괜찮아. 지아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공허했고 수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지아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여줄 뿐이었다. 그날 하루 종일 지아는 일에만 매달렸다. 밀려드는 손님들을 상대하며 쉴 틈 없이 움직이는 손은 그녀의 복잡한 머릿속을 잠시 잊게 해주었다. 떡볶이를 볶고 순대를 썰고 김밥을 마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퇴근 시간이 되자 다시금 그녀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수미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아는 듯 지아야, 오늘은 그냥 우리 집에서 자고 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도윤이 이야기도 좀 하고 라고 말했다. 수미의 따뜻한 제안에 지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 수미야. 하지만 괜찮아. 재형 씨가 걱정할 거야. 그녀의 입에서 나온 걱정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모순적이었다. 박재형은 그녀가 늦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늦은 귀가를 핑계로 더 큰 화를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아는 그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옥죄며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박재형의 화를 견뎌내는 것이 그에게 더 큰 화를 입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아를 맞이한 것은 예상대로였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박재형의 모습. 그는 거실 바닥에 뒹구는 술병들을 발로 차며 이제 왔냐?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라고 소리쳤다. 그의 말에는 기다림보다는 비난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지아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의 옆을 지나쳐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어디가? 내가 말하고 있잖아.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리냐. 그는 지아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지아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지만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그녀는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 순간 지아의 머릿속에는 3년 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남편은 언제나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여보 고생했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라고 말해주곤 했다. 그 따뜻했던 손길과 지금의 폭력적인 손길이 너무나 대비되어 그녀의 마음을 찢어지게 했다. 내가 내 남편이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너 같은 게 어딜 감히. 그는 지아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지아는 그의 눈빛에서 증오와 분노만을 보았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사람은 더 이상 그녀에게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삶을 짓밟고 있는 악몽이라는 것을. 그날 밤 지아는 처음으로 울었다. 숨죽여 우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울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는 박재형의 코골이 소리마저 집어삼킬 듯했다. 그녀의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지난 3년간의 외로움, 고통,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한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울음소리는 곧 멈췄다.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리고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노트와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노트의 다음 페이지에 차분하게 글씨를 써 내려갔다. 2025년 8월 16일. 박재형, 나의 두 번째 남편. 술에 취해 나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했다. 내게 폭언을 퍼부었다. 남편을 잃은 후 찾아온 외로움과 고통은 이 사람에게 받은 모욕과 폭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다. 그녀의 글씨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차가운 결심이 담긴 글씨였다. 그녀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도윤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오려 붙였다. 사진 속의 도윤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슬픔과 미안함이 보였다. 그녀는 아들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처럼 노트에 아들의 이름을 조용히 써 내려갔다. 도윤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이제는 널 찾으러 갈게. 그날 밤 이후 지아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진 것이 없었다. 여전히 해질녘이면 시장 골목을 가로질러 집으로 향했고 박재형은 여전히 술에 취해 소파에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미세하지만 거대한 변화가 일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고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박재형의 행동 하나하나를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의 폭언과 모욕을 더 이상 묵묵히 받아들이는 대신 노트에 차가운 글씨로 기록했다. 날짜, 시간, 폭언의 내용, 그리고 그가 부순 물건들의 목록까지. 그 노트는 그녀의 고통을 담은 일기가 아니라 그녀의 삶을 되찾기 위한 증거물 목록이 되어가고 있었다. 에어이 밥카리어. 박재형이 잠에서 깨어나 퉁명스럽게 말했다. 지아는 말없이 주방으로 가 밥을 차렸다. 그가 밥을 먹는 동안 지아는 그의 옆에 앉아 그를 관찰했다. 술이 깨지 않은 그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이게 뭐야? 국이 왜 이렇게 짜? 너 나 골탕 먹이려고 이러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노트에는 2025년 8월 17일 박재형, 나의 두 번째 남편. 밥이 짜다는 이유로 화를 냈다. 내게 폭언을 퍼부었다. 라는 글씨가 추가될 예정이었다. 네오 정말 버릇 고쳐야겠어. 감히 남편 말에 대답도 안 해? 그는 지아의 밥그릇을 들어 올렸다. 지아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밥그릇은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지지 않았다. 대신 바닥으로 던져졌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밥그릇이 산산조각 나고 밥알이 사방으로 튀었다. 흥, 이래도 대답 안 할 거야?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소파로 돌아갔다. 지아는 바닥에 흩어진 밥알과 깨진 밥그릇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두려움에 떨며 울었겠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분노가 일렁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와 바닥을 치웠다. 깨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는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그녀의 유일한 친구 최수미였다. 수미는 지아의 얼굴에서 예전의 무기력함이 사라지고 그 대신 알 수 없는 단단함이 느껴지는 것을 보았다. 지아야, 요즘 무슨 일 있어? 너 좀 달라진 것 같아. 수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아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조금.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기로 결심했어. 그녀의 말에 수미는 깜짝 놀랐다. 그녀가 알고 있는 지아는 항상 괜찮아.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며 현실에 순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정말? 무슨 일 있었어? 도윤이한테 연락이라도 왔어? 수미의 말에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도윤이한테는 아직 그냥 내 삶을 내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녀는 수미에게 지난밤의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박재형이 사진을 깨고 그녀에게 폭언을 퍼붓고 그리고 그녀가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까지. 수미는 지아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눈물을 흘렸다. 지아야, 정말 미안해. 내가 진작에 내 옆에서 너를 도와줬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무심했어. 수미는 지아의 손을 잡으며 흐느꼈다. 지아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아니야, 수미야.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를 잃어버렸던 거지. 이제라도 내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할 거야. 그녀의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수미는 지아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무력한 지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한 전사였다. 그래 지아야.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내가 네 옆에서 도와줄게.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 수미의 말에 지아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옆에는 여전히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친구가 있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큰 힘을 얻었다. 그날 저녁, 지아는 퇴근 후 시장 골목을 지나 집으로 가는 대신 수미의 집으로 향했다. 수미는 따뜻한 밥과 국을 차려놓고 지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아는 수미와 마주 앉아 오랜만에 따뜻한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의 대화는 무겁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지아야, 너 예전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잖아.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때? 수미의 말에 지아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녀는 종종 작은 화첩에 꽃이나 풍경을 그리곤 했다. 하지만 남편이 죽고 박재형과 결혼한 후 그녀의 화첩은 먼지 쌓인 서랍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림, 내가 다시 그릴 수 있을까? 그럼, 네가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는데. 네가 그린 꽃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았어. 지아야, 이제 너를 위해 살아야지. 박재형, 그 사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수미의 말에 지아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지난 3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수미의 말처럼 그녀의 삶에는 여전히 그녀만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그림을 그리는 것, 책을 읽는 것,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박재형에게는 무의미한 일이었겠지만 그녀에게는 소중한 삶의 조각들이었다. 그녀는 수미의 집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왠지 모를 용기가 생겼다. 더 이상 박재형의 폭언과 모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용기와 자신을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집에 도착한 지아를 맞이한 것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술에 취해 소파에 잠든 박재형이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었다. 하지만 이제 지아는 그 짐을 덜어낼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먼지 쌓인 서랍 속에서 낡은 화첩과 펜을 꺼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화첩의 첫 페이지를 펼쳤다. 텅 빈 화첩 위에 지아는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다. 그녀의 손은 조금 떨렸지만 그 속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그린 것은 거친 파도 속에서 홀로 서 있는 작은 등대였다. 그 등대는 그녀 자신이었다. 거친 삶의 파도 속에서도 홀로 굳건히 서서 자신만의 빛을 잃지 않으려는 그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지아는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화첩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녀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아직 그녀에게는 되찾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것들을 되찾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용기를 내어 싸워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 지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박재형이 술에 취해 그녀에게 폭언을 퍼부을 때도
예전처럼 움츠러들거나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말을 조용히 노트에 기록했다. 그녀의 노트는 이제 증거 수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박재형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있었다. 금요일이나 월급날처럼 그가 특히 술을 많이 마시고 폭력적이 되는 날들을 기록했고, 그가 즐겨 마시는 술의 종류와 양까지도 꼼꼼하게 메모했다. 그녀의 노트는 단순한 일기장을 넘어 그녀의 삶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여이, 밥은? 나 배고픈데. 늦은 밤, 박재형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왔다. 지아는 말없이 일어나 밥을 차렸다. 그는 밥을 먹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투덜거렸다. 야, 너 요새 왜 이렇게 말이 없어? 꼭 죽은 사람 같네. 대답 좀 해봐. 내가 말하면.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지아는 그의 말을 묵묵히 들으며 밥을 먹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다. 그의 말들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고, 그저 노트에 기록될 또 하나의 증거일 뿐이었다. 네오, 정말 버릇 고쳐야겠어. 내가 네 남편이야. 내가 말하면 대답을 해야 할 거 아냐.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지아의 밥그릇을 향해 손을 뻗었다. 지아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 속에는 차가운 결심이 담겨 있었다. 박재형은 그녀의 눈빛에 잠시 움찔했다. 뭐야, 그 눈빛은? 나한테 대드는 거야? 그는 지아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지아는 그의 손을 피했다. 박재형은 그녀의 행동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그녀를 향해 손을 들어 올렸다. I see. 그 순간 지아의 머릿속에는 낡은 화첩에 그려진 등대의 모습이 떠올랐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홀로 굳건히 서 있는 등대. 그녀는 더 이상 등대처럼 혼자 서서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박재형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폭력과 모욕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했다. 박재형은 그녀의 말에 당황한 듯 멈칫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놓았다. 뭐라고? 이 여편네가 미쳤나? 그는 지아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려 했지만 지아는 그의 손을 피하고 방문을 향해 걸어갔다. 어딜 가? 내가 말하고 있잖아. 내 말 끝까지 들어. 그는 지아의 뒤를 쫓아가 그녀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지아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잠가버렸다. 박재형은 방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며 고함을 질렀다. 야, 문 열어. 이 망할 여편네야. 문 열라고. 그의 고함 소리가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지아는 그의 고함 소리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방문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박재형의 폭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그녀의 삶을 스스로 지킬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지아는 처음으로 평온한 밤을 보냈다. 그녀는 낡은 화첩을 펼치고 펜을 들었다. 그녀가 그린 것은 등대 옆에 놓인 작은 꽃이었다. 거친 바람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작은 꽃. 그 꽃은 그녀 자신이었다. 박재형의 폭력과 모욕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을 지키려는 그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아는 수민의 분식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수미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수미야, 나 어제 박재형한테 처음으로 대들었어. 수미는 그녀의 말에 깜짝 놀라 그녀를 꽉 안아주었다. 지아야, 정말 잘했어.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수미는 지아의 등을 토닥이며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지아는 수미의 품에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두려움이나 슬픔이 아니었다. 지난 3년간 억눌렀던 모든 감정들을 쏟아내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너무 늦은 걸까? 지아의 말에 수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아야. 늦지 않았어. 네가 스스로를 지키려고 노력한 순간부터 이미 너의 삶은 다시 시작된 거야. 내가 네 옆에서 도와줄게. 너 혼자 감당하지 마. 수미의 말에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큰 힘을 얻었다. 그날 이후 지아는 수미와 함께 박재형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수미에게 그동안 노트에 기록했던 모든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박재형의 폭언과 모욕, 그리고 그가 부순 물건들의 사진까지. 수미는 지아의 노트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런 사람이었어? 처음에는 그렇게 착한 척하더니. 지아야, 정말 용서할 수 없어.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수미의 말에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안 돼, 수미야. 경찰에 신고하면 박재형이 더 날뛸 거야. 내가 이 집을 떠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 박재형이 나를 찾아와 괴롭히지 못하게. 완벽한 계획이 필요해. 지아는 박재형의 폭력과 모욕을 피하기 위해 먼저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독립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수미와 함께 박재형 몰래 이사갈 곳을 알아보고 자신의 통장에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돈을 챙겼다. 그녀의 삶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생긴 것은 아들 도윤의 편지가 도착한 날이었다. 3년 만에 도착한 편지였다. 편지 봉투에는 낯선 주소가 적혀 있었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다. 편지 속에는 도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가 경찰관이 되었다는 이야기. 그녀는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을 흘렸다. 아들이 자신을 잊지 않고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큰 위로를 받았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도윤의 새로운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박재형이 그녀의 전화를 엿듣는 것이 두려웠다. 그녀는 아들에게 연락하는 대신 그가 준 전화번호와 주소를 낡은 노트에 조심스럽게 기록했다. 그날 밤 지아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아들 도윤을 만났다. 도윤은 그녀에게 환하게 웃으며 엄마, 저 멋진 경찰관이 되었어요. 이제 엄마를 지켜줄게요. 라고 말했다. 지아는 꿈속에서 아들을 꽉 안아주며 흐느꼈다. 다음 날 아침, 지아는 잠에서 깨어 거울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희망에 차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옆에는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친구가 있었고 그녀의 뒤에는 그녀를 사랑하고 지켜줄 아들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지아의 삶은 조용한 폭풍 속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일상이 이어졌지만 그녀의 내면은 변화와 결단의 소용돌이로 가득 찼다. 그녀는 더 이상 박재형의 폭언에 움츠러드는 대신 그가 부재한 시간을 활용해 은밀하게 미래를 준비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박재형 몰래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원룸을 계약하는 것이었다. 보증금과 한 달치 월세는 그녀의 통장에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비상금으로 충당했다. 그 돈은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유산이었고 그녀는 그 돈을 결코 헛되이 쓸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 돈은 그녀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소중한 씨앗이었다. 다음으로 그녀는 아들 도윤의 편지에 적힌 주소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박재형이 출근한 평일 오후를 택해 집을 나섰다. 3년 만에 아들의 소식을 듣고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의 가슴은 설렘과 불안으로 가득 찼다. 혹시라도
아들이 자신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지, 그녀의 재혼 소식에 상처받았을지는 않았을지 걱정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그녀를 움직였다. 도윤의 주소는 서울의 한 변두리 아파트 단지였다. 지하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왠지 모를 익숙함과 편안함을 느꼈다. 낯선 아파트였지만 마치 오래전에 살았던 고향처럼 포근했다. 그녀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으며 아들의 흔적을 찾았다. 혹시라도 아들을 우연히 마주치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그녀의 심장은 쿵쿵거렸다. 그녀는 아들이 살고 있는 동으로 향했다. 아파트 건물 현관 앞에 서자 지아는 망설였다. 지금 아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옳은 일일까? 아들은 자신이 없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녀의 마음은 다시 불안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차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그저 아파트 건물 현관문 앞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기로 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둠이 서서히 깔리기 시작했다. 지아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벤치에 앉아 아들을 기다렸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듯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아들을 만날 생각에 설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의 차가운 시선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웠다. 그녀는 아들에게 자신의 힘든 삶을 고백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에게 여전히 당당하고 멋진 엄마로 남고 싶었다. 그녀가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아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훤칠한 체격의 젊은 남자였다. 그는 그녀의 맞은편에 있는 벤치에 앉아 그녀를 응시했다. 남자는 지아에게 말을 걸지 않았지만 그녀는 왠지 모를 익숙함을 느꼈다. 낯선 남자였지만 그의 눈빛은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누군가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지아는 남자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남자는 계속해서 그녀를 응시했고 그녀는 결국 그에게 시선을 돌렸다. 혹시 누구 기다리세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지아는 그의 목소리에서 묘한 편안함을 느꼈다. 네,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아는 남자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다. 남자는 그녀의 대답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들이 혹시 경찰관인가요? 남자의 질문에 지아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그가 어떻게 아들이 경찰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제 친구가 그 아파트에 살거든요. 경찰관이고. 혹시 김도윤이라는 친구인가요? 지아는 남자의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남자가 말하는 친구가 그녀의 아들 도윤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자의 이름을 물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승현이라고 합니다. 지아는 남자의 이름에 안도했다. 아들의 친구였다. 그녀는 그의 이름에서 낯선 남자에게서 느꼈던 익숙함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저는 도윤이 엄마예요. 지아의 말에 최승현은 잠시 놀란 듯 멈칫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도윤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혹시 도윤이 기다리시는 거면 제가 전화해 드릴게요. 지아는 최승현의 말에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아직 아들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니에요. 그냥 아들 얼굴만 보고 가려고요. 아들이 바쁠 텐데 괜히 제가 방해하면 안 되죠. 지아의 말에 최승현은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아의 옆자리에 앉아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지아에게 도윤이가 얼마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지, 그가 경찰관이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최승현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지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이 자신을 잊지 않고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큰 위로를 받았다. 최승현은 지아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넸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는 동안 지아는 최승현에게 박재형과의 결혼 생활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녀는 그의 폭언과 모욕, 그리고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최승현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따뜻한 눈빛과 조용한 경청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어머니, 도윤이가 얼마나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는지 아세요? 도윤이에게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멋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도윤이가 얼마나 속상해할까요?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최승현의 말에 지아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들에게 자신의 힘든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아들의 친구를 만나자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어졌다. 그녀는 아들 친구에게조차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따뜻한 위로에 그녀의 마음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지아는 최승현에게서 아들의 사진을 받았다. 사진 속 도윤은 경찰 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보는 동안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사실에 그녀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행복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아는 박재형이 이미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최승현에게서 받은 도윤의 사진을 낡은 노트에 조심스럽게 붙였다. 그리고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글씨를 써 내려갔다. 2025년 8월 19일 아들 도윤의 친구 최승현을 만났다. 최승현은 내게 아들 도윤이 얼마나 나를 그리워하고 자랑스러워하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아들이 나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내 아들 도윤이 너무나 보고 싶다.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준 아들 도윤에게 이제는 당당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줄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들 도윤에게 당당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박재형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지아의 삶은 조용한 바다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잔잔하지만 뚜렷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아들 도윤의 친구 최승현을 만난 후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들이 자신을 잊지 않았고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박재형의 폭언과 모욕을 묵묵히 견디는 대신 자신을 위한 싸움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 싸움은 화려하고 극적인 투쟁이 아닌 자신의 삶을 조용히 정리하고 독립하는 과정이었다. 그녀는 최승현에게 받은 도윤의 사진을 늘 지갑 속에 넣고 다녔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도윤의 모습은 그녀에게 힘든 순간마다 큰 위로가 되었다. 지아는 박재형이 출근한 후 집안일을 하는 대신 조용히 거실에 앉아 노트에 글을 썼다. 그녀의 노트는 이제 그녀의 삶을 정리하는 중요한 계획서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박재형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이혼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지, 그리고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먼저 이혼을 위한 증거들을 차근차근 모으기 시작했다. 박재형의 폭언을 녹음하고 그가 부순 물건들의 사진을 찍었다. 그녀의 휴대폰 앨범에는 박재형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흔적들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그녀는 이 모든 증거들을 낡은 노트에 꼼꼼하게 기록했다. 그녀의 노트는 단순한 일기장이 아니라 그녀의 삶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야, 이 여편네야. 내가 말했지? 내가 말할 때는 똑바로 쳐다보라고. 늦은 밤, 박재형이 술에 취해 지아에게 소리쳤다. 지아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 속에는 차가운 결심이 담겨 있었다. 박재형은 그녀의 눈빛에 당황한 듯 멈칫했다. 뭐야, 그 눈빛은? 나한테 대드는 거야? 그는 지아의 뺨을 때리려 했지만 지아는 그의 손을 피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폭력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피한 후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박재형은 그녀의 행동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찍는 거야? 이 미친 여편네가. 그는 지아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지아는 휴대폰을 품에 숨기고 방으로 도망쳤다. 박재형은 그녀의 뒤를 쫓아가 방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며 고함을 질렀다. 그의 고함 소리가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지아는 그의 고함 소리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방문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박재형의 폭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그녀의 삶을 스스로 지킬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지아는 박재형이 출근한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집 안을 둘러보며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옷가지와 몇몇 소중한 물건들, 그리고 노트와 도윤의 사진이 담긴 지갑. 그녀는 이 모든 것들을 작은 가방에 담았다. 그리고 그녀는 박재형이 남긴 흔적들을 지우기 위해 집 안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그가 마시고 남긴 술병들, 그가 부순 물건들의 잔해들. 그녀는 이 모든 것들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와 함께했던 모든 기억들을 지우려는 듯이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한 후 낡은 아파트 현관문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지난 3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듯이 그녀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그녀의 뒤로는 낡은 아파트 건물이 보였고 그 안에는 그녀의 텅 빈 집이 있었다. 그녀는 그 집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다. 지아는 버스를 타고 수민의 분식집으로 향했다. 수민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아는 수미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수미야, 나 이제 그 집에서 나왔어. 수미는 그녀의 말에 그녀를 꽉 안아주었다. 지아야, 정말 잘했어.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 수미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지아는 수미의 품에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두려움이나 슬픔이 아니었다. 지난 3년간 억눌렀던 모든 감정들을 쏟아내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지아는 수미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원룸으로 이사했다. 작고 낡은 원룸이었지만 그곳은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안식처였다. 그녀는 원룸의 벽에 도윤의 사진을 붙였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도윤의 모습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도윤의 사진을 보며 도윤아, 엄마 괜찮아. 엄마 이제 행복할 거야 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최승현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도윤의 연락처를 물었다. 최승현은 그녀의 전화에 놀란 듯 멈칫했지만 이내 그녀에게 도윤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엄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 지아는 눈물을 흘렸다. 3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행복했다. 엄마, 왜 말이 없어? 무슨 일 있어? 괜찮아?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지아는 애써 눈물을 참고 말했다. 도윤아, 엄마 괜찮아. 그냥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네가 보고 싶어서. 지아의 말에 도유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나도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 나 이제 한국에 돌아왔어. 경찰관이 되어서. 아들의 말에 지아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을 잊지 않고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아들에게 박재형과의 결혼 생활에 대해 털어놓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에게 자신의 힘든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에게 여전히 당당하고 멋진 엄마로 남고 싶었다. 하지만 아들 도유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도유는 이미 최승현에게서 엄마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던 것이다. 최승현과의 통화를 마친 후 도유는 한동안 멍하니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어머니의 수척해진 얼굴과 힘없이 떨리던 목소리만이 맴돌았다. 3년 전 유학길에 오르며 멋진 경찰관이 돼서 돌아올게 라고 외치던 아들의 마지막 모습과 그의 눈앞에 펼쳐진 어머니의 비참한 현실은 너무나 달랐다. 도유는 죄책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자신이 없는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자신이 재혼 소식에 잠시 연락을 끊었던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떤 고통을 겪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어머니에게 달려가 박재형이라는 남자를 끌어내고 싶었지만 그의 이성적인 판단은 감정적인 행동을 제지했다. 그는 경찰관이었다.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만약 그가 사적으로 개입해 박재형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공무집행방해는 물론 폭력죄로 인해 그 자신마저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될 터였다. 그렇게 되면 그는 어머니를 지켜줄 수 없게 된다. 그는 차분하게 모든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박재형을 폭력으로 제압하는 것 이상의 어머니를 영원히 그 불행한 삶에서 벗어나게 해줄 방법을 찾아야 했다. 도유는 다음 날 아침 최승현에게 연락해 어머니의 상황을 자세히 물었다. 최승현은 지아가 박재형에게 폭언과 모욕을 당하는 모습, 그리고 그녀의 뺨에 난 상처까지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또한 지아가 박재형 몰래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도유는 최승현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어머니가 혼자서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의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박재형이라는 남자에게 복수하고 싶은 강렬한 분노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하게 생각했다. 그는 어머니의 노트를 떠올렸다. 어머니가 박재형의 폭언과 폭행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였고 그녀의 삶을 되찾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도유는 어머니의 노트를 활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최승현에게 지하의 원룸 주소를 물었다. 며칠 후 도유는 어머니의 원룸을 찾아갔다. 작고 낡은 원룸이었지만 그곳은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안식처였다. 지아는 갑작스러운 아들의 방문에 놀란 듯 멈칫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다. 도유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에 비친 어머니의 모습은 예전에 밝고 생기 넘치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깊게 패인 주름과 수척해진 얼굴, 그리고 지아의 뺨에 남아있는 희미한 상처 자국. 도유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서 억눌렀던 모든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지. 도유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지아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흘렸다.
3년 만에 만난 아들이었다. 그녀는 아들을 꽉 안아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길은 예전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아니야, 도윤아. 늦지 않았어. 엄마, 괜찮아. 엄마 이제 행복할 거야. 그녀는 아들에게 자신의 힘든 삶에 대해 털어놓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에게 여전히 당당하고 멋진 엄마로 남고 싶었다. 하지만 도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품에서 벗어나 그녀의 뺨에 남은 상처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엄마, 이 상처, 박재형 그 사람이 한 거야? 도윤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지아는 아들의 날카로운 눈빛을 보고 놀란 듯 고개를 숙였다. 도윤아, 아니야. 그냥 내가 실수로. 그녀는 거짓말을 하려 했지만 도윤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엄마,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아도 돼. 나 다 알고 왔어. 박재형 그 사람 엄마한테 폭언하고 폭행하고 다 알고 있어. 도윤의 말에 지아는 눈물을 흘렸다. 아들이 자신의 힘든 삶을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슬픔과 함께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었다. 도윤은 어머니에게 지난 3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가 유학을 떠난 후 경찰 특공대원이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가 부상으로 인해 얼마나 힘든 재활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해. 그는 자신이 재활치료를 받는 동안 어머니의 연락이 끊긴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재형이 그녀의 통화를 엿듣고 그녀의 편지를 가로챘다는 사실까지 모두 알게 되었다고. 엄마,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내가 멋진 경찰관이 되어서 돌아와 엄마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었는데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지아는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아니야, 도윤아. 괜찮아. 엄마, 네가 이렇게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 이제 행복할 거야. 그녀는 아들에게 박재형과의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가 그동안 기록했던 노트와 녹음 파일, 사진들을 모두 보여주었다. 도윤은 어머니의 노트를 보며 감동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스스로 싸우고 있었다. 도윤은 어머니의 노트를 보며 그녀의 용기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어머니의 노트를 보며 박재형을 법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는 최승현에게 연락해 박재형의 재정 상태와 사회적 관계망을 파악하도록 부탁했다. 그들은 박재형이 사업 실패로 인해 심각한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지아의 재산을 노리고 그녀에게 접근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도윤은 박재형을 법적으로 심판하고 어머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박재형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도윤은 박재형의 폭언과 폭행에 대한 증거, 그리고 그가 지아의 재산을 노리고 그녀에게 접근했다는 증거까지 모두 확보했다. 박재형은 도윤의 이혼 소송에 분노하며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이 망할 자식아. 네 엄마를 꼬드겨서 나를 쫓아내려고 해? 이 집에 내 지분도 있어. 네가 뭔데 함부로 나를 건드려. 도윤은 그의 분노에 개의치 않았다. 당신은 더 이상 내 어머니의 남편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정폭력 가해자일 뿐입니다. 당신이 한 모든 일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도윤의 차가운 목소리에 박재영은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도윤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절망했다. 도윤의 치밀한 준비는 박재형의 마지막 발악을 철저히 막아냈다. 이혼 소송과 함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가 진행되자 박재형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지아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지아는 이미 그를 용서할 마음이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에 대한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분노도 증오도 아닌 그저 무관심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노트에 빼곡히 기록된 박재형의 폭언과 폭행은 그녀의 삶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기록이었고, 그녀는 그 기록들을 토대로 그와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기로 결심했다. 도윤은 어머니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는 도윤이 제출한 증거들을 보며 감탄했다. 어머니의 노트에 기록된 내용, 녹음 파일, 그리고 박재형이 부순 물건들의 사진들. 이 모든 것들은 박재형의 가정폭력과 재산 가로채기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들이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도 증거라면 박재형 씨는 어머니에게 접근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이혼 소송도 어머니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거고요. 박재형 씨의 재산 가로채기 의도도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어머니의 재산을 지키는 것도 문제없을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지아는 안도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박재형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이제 아들 도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박재형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지아의 재산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도윤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협박했다. 야, 이 망할 자식아. 네가 뭔데 함부로 남의 집 일에 끼어들어? 네 엄마를 꼬드겨서 나를 쫓아내려고 해. 내가 이 집을 그냥 나갈 줄 알아?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집을 빼앗고 말 거야. 네 엄마를 평생 고통스럽게 할 거라고. 박재형의 협박에 도윤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성을 잃지 않았다. 그는 박재형의 협박 전화 내용을 모두 녹음했다. 박재형의 협박은 오히려 도윤에게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하는 셈이었다. 도윤은 박재형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그에게 더 이상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박재형은 도윤에게 연락할 수 없게 되자 지아를 찾아갔다. 지아는 이미 새로운 원룸으로 이사했지만 박재형은 그녀가 살던 아파트에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 아파트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박재형은 경찰에게 끌려나갔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박재형은 접근 금지 명령을 받게 되었다. 지아는 박재형이 자신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박재형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이제 아들 도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도윤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짐을 정리하기 위해 낡은 아파트를 찾았다. 텅 빈 집안은 왠지 모를 쓸쓸함이 감돌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그녀에게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그동안의 아픈 기억들을 정리했다. 박재형이 부순 물건들, 그가 마시고 남긴 술병들, 그리고 그가 남긴 흔적들. 지아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가지를 버리지 못했다. 바로 박재형이 부순 액자 속 아들의 사진이었다. 사진은 찢어졌고 유리 조각이 박혀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었다. 엄마, 이제 그만 버려. 내가 새 사진 찍어줄게. 도윤의 말에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도윤아. 이건 엄마의 추억이야. 엄마가 얼마나 아들을 보고 싶어 했는지, 얼마나 아들을 자랑스러워 했는지. 이 사진은 그 모든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야. 엄마는 이 사진을 보면서 힘을 냈어. 지아의 말에 도윤은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에 비친 어머니의 모습은 예전에 밝고 생기 넘치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깊게 패인 주름과 수척해진 얼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 속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이제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 내가 엄마 옆에서 엄마를 지켜줄게. 도윤의 말에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옆에는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아들이 있었다. 그들은 함께 낡은 아파트를 떠났다. 텅 빈 아파트 현관문을 잠그는 지아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 집을 뒤로하고 아들 도윤과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그들이 이사 간 곳은 지아가 혼자 살던 원룸이었다. 작고 낡은 원룸이었지만 그곳은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안식처였다. 지아는 원룸의 벽에 도윤의 사진을 붙였다. 그리고 그 옆에 박재형이 부순 액자 속 아들의 사진을 함께 붙였다. 찢어진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도윤의 모습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도윤의 사진을 보며 도윤아, 엄마 괜찮아. 엄마 이제 행복할 거야. 라고 속삭였다. 도윤은 어머니의 곁에서 어머니를 지켜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매일 아침 어머니를 위해 따뜻한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산책을 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예전의 밝은 미소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지아는 아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지아는 아들 도윤과 함께 밥을 먹다가 문득 그의 어깨에 힘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도윤아, 내어 요즘 무슨 일 있어? 힘들어 보여? 지아의 말에 도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엄마. 괜찮아.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래. 하지만 지아는 아들의 거짓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 도윤에게 지난 3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라고 말했다. 도윤은 어머니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가 유학을 떠난 후 경찰 특공대원이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가 부상으로 인해 얼마나 힘든 재활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해. 그는 자신이 재활치료를 받는 동안 어머니의 연락이 끊긴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재형이 그녀의 통화를 엿듣고 그녀의 편지를 가로챘다는 사실까지 모두 알게 되었다고.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엄마,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내가 멋진 경찰관이 되어서 돌아와 엄마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었는데 내가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어. 도윤의 말에 지아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아니야, 도윤아. 괜찮아. 엄마, 네가 이렇게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 이제 행복할 거야. 그녀는 아들에게 박재형과의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가 그동안 기록했던 노트와 녹음 파일, 사진들을 모두 보여주었다. 도윤은 어머니의 노트를 보며 감동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스스로 싸우고 있었다. 도윤은 어머니의 노트를 보며 감동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스스로 싸우고 있었다. 도윤은 어머니의 용기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 내가 엄마 옆에서 엄마를 지켜줄게. 도윤의 말에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옆에는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아들이 있었다. 며칠 후 도윤은 어머니와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박재형과의 이혼 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박재형은 지아가 법정에 나타난 것을 보고 비웃었다. 이 여편네가 드디어 미쳤나 보네. 이혼 소송? 웃기지도 않아. 네가 증거라도 있어?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는데? 박재형의 조롱에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재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 속에는 차가운 결심이 담겨 있었다. 박재형은 그녀의 눈빛에 당황한 듯 멈칫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예전에 나약했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듯 보였다.
도윤은 어머니를 대신해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어머니의 노트에 기록된 박재형의 폭언과 폭행, 녹음 파일, 그리고 그가 부순 물건들의 사진들. 변호사는 박재형의 가정폭력과 재산 가로채기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들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박재형은 증거들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직감했다. 재판은 지아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다. 박재형의 가정폭력과 재산 가로채기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판사는 박재형에게 이혼을 선고하고 지아의 재산을 박재형에게서 보호하도록 판결했다. 또한 박재형에게 지아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박재형은 법정에서 울분을 토해내며 소리쳤지만 그의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는 결국 경찰에게 끌려나갔다. 지아는 법정을 나오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지난 3년간의 고통과 외로움을 씻어내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들 도윤의 손을 꽉 잡았다. 도윤아,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엄마는 아직도 그 사람 옆에서 고통받고 있었을 거야.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아니야, 엄마. 엄마가 용기를 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엄마가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도윤의 말에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픈 기억에 갇혀 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 아들 도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지아와 도윤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그곳은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안식처였다. 지아는 아들과 함께 따뜻한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의 식탁에는 박재형의 폭언과 폭행이 아닌 따뜻한 웃음과 정겨운 대화가 가득했다. 밥을 먹는 동안 도윤은 어머니에게 지난 3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가 유학을 떠난 후 경찰 특공대원이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가 부상으로 인해 얼마나 힘든 재활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해. 그는 자신이 재활치료를 받는 동안 어머니의 연락이 끊긴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재형이 그녀의 통화를 엿듣고 그녀의 편지를 가로챘다는 사실까지 모두 알게 되었다고. 엄마,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내가 멋진 경찰관이 되어서 돌아와 엄마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었는데 내가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어.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지아는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아니야, 도윤아. 괜찮아. 엄마, 네가 이렇게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 이제 행복할 거야. 지아는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아들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깨닫고 그녀는 아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도윤아, 이제 엄마가 널 지켜줄게. 네가 엄마를 지켜준 만큼 이제 엄마가 널 지켜줄게. 그녀의 말에 도윤은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에 비친 어머니의 모습은 예전에 나약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깊게 패인 주름과 수척해진 얼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 속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워. 지아는 아들의 손을 꽉 잡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길은 예전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도윤아, 이제 괜찮아. 이제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도윤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3년 만에 만난 아들이었다. 그녀는 아들을 꽉 안아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길은 예전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도윤아, 이제 괜찮아. 이제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그날 밤 지아와 도윤은 서로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다. 지난 3년간의 고통과 외로움이 모두 사라진 듯이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작은 원룸 안으로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왔다. 이지아는 곤히 잠든 아들 도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3년 만에 이렇게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흐릿한 미소가 번졌다. 잠시 후 도윤이 눈을 떴고 어머니의 미소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푹 주무셨어요? 응, 도윤이 네어도. 지아는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그의 손은 예전처럼 따뜻하고 든든했다. 그들은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김치. 식탁에는 더 이상 폭언과 모욕이 아닌 따뜻한 대화와 웃음이 가득했다. 지아는 밥을 먹는 동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지난 3년간의 고통과 외로움을 씻어내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엄마, 왜 울어? 혹시 밥이 맛없어? 도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도윤아. 너무 맛있어서 그래. 네가 차려준 밥이라서. 지아의 말에 도윤은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식사를 마친 후 지아는 도윤에게 지난 3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가 박재형과의 결혼 생활 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그녀가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버텨냈던 용기에 대해. 도윤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에 비친 어머니의 모습은 예전에 나약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깊게 패인 주름과 수척해진 얼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 속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워. 도윤의 말에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픈 기억에 갇혀 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 아들 도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들은 함께 작은 원룸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박재형의 흔적들을 모두 지우고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아는 원룸의 벽에 도윤의 사진을 붙였다. 그리고 그 옆에 박재형이 부순 액자 속 아들의 사진을 함께 붙였다. 찢어진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도윤의 모습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도윤의 사진을 보며 도윤아, 엄마 괜찮아. 엄마 이제 행복할 거야. 라고 속삭였다. 도윤은 어머니의 곁에서 어머니를 지켜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매일 아침 어머니를 위해 따뜻한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산책을 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예전의 밝은 미소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지아는 아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지아는 혼자서 동네의 작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간질렸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감이 그녀를 짓누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박재형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이제 아들 도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공원을 산책하다가 낡은 화첩과 펜을 들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한 젊은 여자를 보았다. 지아는 그 여자를 보며 문득 자신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녀는 종종 작은 화첩에 꽃이나 풍경을 그리곤 했다.
하지만 남편이 죽고 박재형과 결혼한 후 그녀의 화첩은 먼지 쌓인 서랍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지아는 조용히 젊은 여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그 그림 참 예쁘게 그리네요. 젊은 여자는 지아의 말에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아, 감사합니다. 지아는 젊은 여자와 함께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젊은 여자에게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우고 그녀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모습과 만날 수 있었다. 그녀의 손은 조금 떨렸지만 그 속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지아는 매일 아침 공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젊은 여자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삶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박재형의 폭언과 모욕에 상처받지 않았고 아들 도윤의 부재에 외로워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아는 아들 도윤과 함께 밥을 먹다가 문득 그의 어깨에 힘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도윤아,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힘들어 보여. 지아의 말에 도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엄마. 괜찮아.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래. 하지만 지아는 아들의 거짓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 도윤에게 지난 3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라고 말했다. 도윤은 어머니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가 유학을 떠난 후 경찰 특공대원이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가 부상으로 인해 얼마나 힘든 재활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해. 그는 자신이 재활치료를 받는 동안 어머니의 연락이 끊긴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재형이 그녀의 통화를 엿듣고 그녀의 편지를 가로챘다는 사실까지 모두 알게 되었다고. 엄마,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워. 도윤의 말에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픈 기억에 갇혀 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 아들 도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아들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깨닫고 그녀는 아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도윤아, 이제 엄마가 널 지켜줄게. 네가 엄마를 지켜준 만큼 이제 엄마가 널 지켜줄게. 그녀의 말에 도윤은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에 비친 어머니의 모습은 예전에 나약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깊게 패인 주름과 수척해진 얼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 속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워. 지아는 아들의 손을 꽉 잡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길은 예전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도윤아, 이제 괜찮아. 이제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도윤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3년 만에 만난 아들이었다. 그녀는 아들을 꽉 안아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길은 예전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도윤아, 이제 괜찮아? 이제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그날 밤 지아와 도윤은 서로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다. 지난 3년간의 고통과 외로움이 모두 사라진 듯이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